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제조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상적인데요. 문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현재 있습니다. 대매출 3,500억 달러 하자고 했는데 미국은 자꾸 이거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해라. 그럼 1년에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김홍원 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년에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사이다. 한국이 기축통화국 아닌데 3,500억 달러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환투기 자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네. 그러면 원화의 약세에 베팅해서 미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심하게 약세로 갈 거고요.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IMF가 중간에 트리거가 된 게 뭐냐면 결국 환율이 튀면서 트리거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허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이민국 당국의 조치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압박카드로 사용한다라는 견해도 있을 것 같고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승화시켜서 다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압박용 카드냐? 저는 사실은 마가 리퍼블리칸이라고 하는 브레인에 저희 손끝에 있는 말단에 있는 신경처럼 그렇게 신경까지 이렇게 컨트롤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연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번 일이 발생한 카운티가 우리나라로 보면 군이죠. 카운티가 백인 인구가 한 68% 되는 카운티이고요. 이 카운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있긴 있는데 이 조지아 주지사는 마가 리퍼블리칸이 아닙니다. 리퍼블리칸인데 이 사람은 마가는 아닌데, 요 밑에 지금 마가 사람들이 요 사단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화당의 지형이 옛날의 전통적인 리퍼블리칸, 저희가 생각하는 미트 롬니라던가 아니면 존 맥케인 같은 전통적인 리퍼블리칸이 아니라 이제 마가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마가들이 서로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과정, 결국은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해야 되고, 백인들의 표심을 어떻게 자극할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혹은 외국의 기업에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뺏어간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분리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뭔가 컨트롤을 해갖고 이것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로 뛰어난 술수를 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LG나 다른 현대 쪽 직원들이 미국 입국을 할 때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고 비자가 거부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게 사전에 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대비를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관습으로, 관례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B1 비자를 받거나 관광에 관계되는 비자를 받아서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근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빌미를 줬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측면인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허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태로 돌아가 보면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트럼프 1기 때인데요. 똑같은 조지아주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SKBA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이 배터리가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어떤 엔지니어가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수율이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숙련 인력이 가서 공장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노동자분들이 가셔서 세팅을 하셨죠. 그때 33분이 지금과 같은 이슈로 추방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었고, 왜냐하면 대중관세만 주로 하고 있었을 그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트럼프의 뭐 투자 압박도 강하지가 않은 때여서, 그리고 인원도 33분으로 이번에 300분 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슈가 별로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뼈아픈 부분은 그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호주가 E3 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미국하고 FTA 체결하고 호주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하고 이러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 1년에 한 1,500명 정도의 H1B라고 하는 미국의 취업 비자보다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본인도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배우자까지도 비자가 나오니 굉장히 좋은 호혜로운 비자인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받는 노력 왜 안 했느냐. 이런 뼈아픈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관행은 관행이죠.
예를 들어 바이든 때 우리가 대미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엄청나게 초기 세팅을 해야 되는데 대미 투자 관련된 공장 세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비자 쿼터를 늘리거나 비자 항목을 새로 만드는 건 입법 사항이다 보니까 네. 이거 못한 거죠.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 저희 시쳇말로 약간 그냥 계속 패싱시키고 있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바이든 때 했던 일들을 네. 트럼프 때도 계속 하다가 네. 이번에 또 마가 리퍼블리칸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비자의 새로운 쿼터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한국을 위한 비자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3,500억 달러 패키지 지금 투자 패키지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 투자 패키지가 대부분 뭐냐?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거기다가 조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로 가다 보면 반도체랑 조선으로 가다 보면 기술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할 텐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인 협상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근로자분이 미국 가서 그 위험을 지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 허준영 교수가 말씀을 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FA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배터리 공장이든 제조업이든 로봇을 동원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공장을 한 회사가 설비 회사가 일괄되게 설치하는 그런 제조업도 있거든요. LG라든지 또 현대 같은 곳에서는 FA 자동화 공정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깔아주는 기능공들이 계십니다.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이상은 비쌀 겁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현지에 가 있는 삼성이나 LG 대기업의 현채인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급여의 1.5배 정도는 더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도 없는데 초기에 이렇게 우리 기능공들 또는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고 미국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논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 지은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미국 인력을 일부 숙련을 시킨 게 있습니다. 숙련공들이 좀 있습니다. 숙련공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FA 부분에 있어서 맨 앞단에서 공장 자동화 설비 깔아주는 분들 중에 미국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미시간이잖아요. 북부입니다. 지금 조지아는 남부입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북부랑 남부의 차이가 여름에 진짜 눅눅한 남부랑 막 겨울에 엄청나게 추운 북부랑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1.5배라고 하는 임금 차이도 중요하지만 미시간에 있는 이런 고숙련자들이 지금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이주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관행대로 우리나라의 아주 풍부한 숙련된 근로자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일단 이민법과 관련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야 우리 숙련공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미 투자하는 기업들의 직원들 환영할 테니까 앞으로 좀 이거 하자. 요거를 말로서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호주와 FTA를 할 때 E3 비자를 쿼터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2013년부터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잠깐만 이러면서 밀고 있다가 여기다 최근에 미국 내에 형성된 기류가 결국 마가라고 하는 기류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숙련공이어서 초기에 셋업에 필요하건 말건 간에 사실 유권자들한테 이걸 다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받냐 안 받냐. 예를 들어 최근의 분위기에서 공화당 내에서 나 조지아주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셋업하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기니까 미국인들 와서 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전에 이미 그래? 외국인 노동자 받는다고? 너 아웃. 너 다음 투표 때 보자. 이렇게 가는 성향이거든요. 사실 최근의 분위기는 점점 이것이 힘들어지는 분위기. 쿼터를 열자, 비자를 열자. 점점 힘들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그 이민 관련돼서 그리고 또 마가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의 정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암살 사건도 하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유타 밸리 대학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허 교수님이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애외주의라고 하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도 주장을 했지만 그 미국의 애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민주주의고 좀 더 자유민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애외주의를 이야기했지
이런 식의 마가를 가지고 미국의 예외주의라고는 표방하지 않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성장률이 있잖아요. 평균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미국 성장률의 차이를 보니까 신흥국이 미국을 막 따라갑니다. 성장률이 미국에 비해서 신흥국들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을 경제학자들이 대수렴의 시기. 저기 왜 고등학교 때 뭔가가 뭐로 수렴한다. 뭐 수열의 수렴 배우잖아요. 네. 뭔가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미국 경제를 신흥국 경제가 따라가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01년에 중국이 WTO에 들어왔죠. 네. 그리고 세계 공장으로서 기능을 했죠. 그 당시에 미국의 문서들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장밋빛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 중국이 물건을 싸게 생산하고 그걸 미국이 사다 쓰면 인플레이션 관리도 되고 그러면 금리 안 올려도 되고 좋은 거고 그리고 중국은 정치 체제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첨단 산업 못해 계속해서 이런 제조업 굴뚝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스운 일이죠. 중국은 첨단 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것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타이밍이라는 거죠. 2008년 트럼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도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물건 싸게 생산해서 미국이 사다 쓴다?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 중국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던 미국 내 지역에서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부르는 차이나 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네. 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세계화하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나아졌던 부분, 미국인들이 조금 더 잘 살게 된 부분, 오케이. 그건 오케이. 다만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돼라는 것들이 확실히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봤을 땐 트럼프란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반세계화적인 물결을 일으킨 사람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뭔가 미국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 불만들, 중국 때문 아닐까? 이민자들 때문이 아닐까? 이 깔려있던 불만들로 가득한 유증기가 가득한 방 안에 성냥불을 던진 사람이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얘기가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만약에 이 모든 사단을 트럼프가 일으킨 거면 트럼프가 사라지고 나면 세계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겁니다. 아마 박사님이 유학을 하실 때 혹은 제가 유학을 할 때와 같은 미국에 조금 더 글로벌 형님 같은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의 기저에 깔려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다음의 리더십도 아마 트럼프의 모습을 닮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사님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명분이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부과를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거의 뭐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골디락스 기간 동안에 중국의 제조업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놓고 이제 와서 등 따시니 이제 등이 좀 따뜻해서 눕고 싶으니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관세 3,500억 달러 내라, 거기다 1,000억 달러 더 추가로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 내지 말고 관세 그냥 25% 두드리게 만든 것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또 그 미 이 경제 싱크탱크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IBK 경제연구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은행이죠, IBK. 네. 여기에 이제 경제연구소에 펴낸 자료를 보니까 네. 미국이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25%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년에 11%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 우리나라 달러로 기준으로 봤을 땐 대미 수출이 1,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의 11%니까 한 130억 달러라고 하죠. 130억 달러 해서 트럼프 임기 4년 하면 4 곱하면 600억, 7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가 약정한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플러스 이번에 정상회담하면서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하기로 한 금액 1,500억 달러 하면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고 유로존이 한 6,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더군다나 일본이랑 유로존은 기축통화 발행국들인데 발행권역인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거 달러 물량 부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판할 만하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네, 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투자를 철회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5% 관세로 돌아갈 거냐. 네.
그럼 아마 안 그럴걸요. 징벌적으로 더 높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 마음입니다. 지금 EU랑도 MOU 맺고 다 문서 나왔는데도 추가적으로 자꾸 EU에다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야, 중국산, 인도산 이런 거에다가 막 100% 넘게 때려 니네 그래야 돼. 막 이런 거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트럼프의 임기 내에 협상의 문서화라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 관세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징벌적으로 갈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우리나라 산업 어렵습니다. 특히 어디가 어렵냐 하면 철강 어렵습니다. 철강 지금 50% 알루미늄 50% 관세, 품목 관세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자동차 산업이 일본이 15%인데 우리가 25%다. 네. 이랬을 때 그럼 어느 정도 가격 차이냐? 미국에서 신차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 차에 비해서 한국 차가 차당 평균적으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그 관세 차이가 10%가 그대로 네. 나면. 700만 원이 꽤 큰 돈이잖아요. $5,000 정도. 원래 우리나라 차는 아직까지도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일본 차 사러 갔다가 현대기아차가 조금 더 성능은 비슷한데 싸네. 요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700만 원이 비싸진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건 미국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EU랑 일본처럼 해주기로 했던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이제 들어올 관세에 대한 최애국 대우 이런 거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총을 보십시오. 시총에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1, 2 품목이 반도체랑 자동차입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에만 관세 맞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반도체까지 관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EU랑 일본에 비해서 더 센 관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IBK에서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조금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원래는 관세 협상을 해서 미국과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가 정부의 스탠스였는데 이게 이제는 관세 협상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우리가 국익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관세 내고 그냥 우리 기업 보조금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압박 수위를 높이면 우린 계속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질 기업들과 여러 경제 주체들의 혼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꼭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속단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 모든 권한은 미 의회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한 거 위헌이다 그래버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업 몇몇 기업들 수출 기업들하고 미국의 NGO들에서 뭘 했냐면 트럼프가 국제 비상권한 수권법이라고 하는 이파라고 부릅니다. 이파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의회 거치지 않고 관세를 막 상호관세하는 거 이거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거다. 그래서 1심에서는 2심 보내서 2심에서는 대통령 권한 넘어가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네.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트럼프가 믿는 건 지금 대법관 중에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3분의 1, 전반적으로 대법관들이 보수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내 말 들어줄 거야. 그리고 최근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 90% 정도로 내 말을 들어줬어. 이게 이제 트럼프가 믿는 건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파에 의해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하는 것, 상호관세를 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 넘어선 부분이다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때까지 좀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국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에는 정부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조지아 사태도 나고 또 계속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카드를 받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해라 라고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국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사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냥 속으로 담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라든지 어떤 뭐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부분 중에 일부가 이제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드러나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만큼 우리의 협상 레버리가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봐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위스콘신 대선 유세 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거든요.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 부과하겠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달러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미세 조정이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허준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뭐 제조업은 이미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건 금융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금융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화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 시대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모두가 인정해주는 기반이 된다면 이런 제조업 분야는 계속해서 중국 쪽에 넘길 그걸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 동의하는 게요.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걸 잘 보면 말은 센데 액션은 별로 그렇게 세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크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실물 시장에서는 월마트 같은 정말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네. 같은 데를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이미 살 수 없는 그럼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중국의 수출을 막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중국의 관점입니다. 실물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의 관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도 재밌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었는데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때리고는 있잖아요. 관세도 하고 관세율이 뭐 그래도 40몇 % 되니까 네. 사실 이전에 뭐 저희 5월 12일 이전에 중국에 매겼던 100% 넘는 관세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만 트럼프 1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관세율이잖아요. 트럼프 네. 1기 때 말에 갔을 때 한 20% 정도의 관세율이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높은데 네. 중국이 미국 수출이 조금 막히니까 그러면 중국 전체 수출이 줄었냐? 안 줄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예상하셨듯이 아시안 국가들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대체 수출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품 구조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공산품이거든요. 공산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좀 막혀도 뭐 창고 같은 데 쌓아뒀다가 대체 수출 찾아지면 그걸로 보내면 됩니다. 네. 혹은 가격을 약간 덤핑해서 보내도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살 길을 찾고 있고 미국의 입장으로는 첫째, 중국산 싼 물건이 안 들어오면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때 월마트에 매대가 빌 것 같은데라는 이제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채권을 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미국도 염두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물 부분이나 금융 부분이나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자원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히토리오의 한 60%가 중국에 존재하죠. 왜 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존재하는 히토류는 보통 재련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 같은 데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재련 과정에서 엄청나게 폐수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의 60%는 중국 안에 존재하지만 전 세계 재련된 히토류의 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첨단 산업 하는 데 있어서 히토류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에다가 이걸 안 받으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히토류 때문이라도 금융시장 때문이라도 아니면 실물 경제에서 매대비는 일 때문이라도 중국에 제가 보기엔 약간의 너무 센 액션은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 대한 제스처는 다분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박사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 미국이 하고 있는 건 우방국들한테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주제를 이제 한국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중국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당해봤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기 때는 더 강한 어떤 대중 관세라든지 무역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히토류를 하나의 무기화시키고 한쪽에서는 우회 수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네. 태국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해 놓은 게 조금씩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때 미국의 정책이 들어오는 거에 대응하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일기는 우리나라랑의 관세 전쟁은 그렇게 없었지만 그 당시에 뭐 굳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전제품, 뭐 백색 가전 같은 거 관세 먹인다고 했다가 뭐 조금 흐지부지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철강에 대해서 관세 먹을래 하다가 그냥 쿼터제로 하기로 하고 네. 뭐 이렇게 넘어갔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그 기존 5년에 수출하던 거에 뭐 70%만 수출하기로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요거에 적응을 하다가 바이든 때는 일종의 채찍과 당근이라면 당근 쪽에 엣지가 좀 있었잖아요. 자,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싶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바이든 행정부는 당근을 주자. IRA 같은 거 하자. 칩스법 만들자. 그렇죠. 보조금 주자. 들어와. 대신 너네 안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일정한 생산 조건 만족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 내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일종의 당근이죠.
여기에 또 적응하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했냐? 엄청나게 대미 투자했잖아요. 심지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었잖아요. 네. 그게 있었고요. 트럼프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치부심을 했었고요. 4년 동안. 트럼프 입장에서 마치 4년 동안 사실 내가 대통령이었어야 되는데 박진영 선생님 노래 있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었었어야 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백악관이 내 집이어야 되는데 왜 저거 바이든 같은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절치부심을 했었을 거고요.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매서운 정책들을 했습니다. 일기랑 또 다르게 주변에서 아니되옵니다 하시는 뭐 매티스 같은 사람들,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트럼프 키즈들입니다. 그렇죠. 쭉 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여기에 적응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까 비자 문제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 때 대비했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어진 미국에서 내는 모의고사들 푸는데도 우리는 바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긴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바쁘셨을 겁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좀 더 크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제조업 분야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 주셨고 허진영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큰 소리는 내고 있지만 실제로 때리는 건 약하다. 그러면 중국과 같이 간다라고 보여지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야 될 부분은 제조업을 비중을 한 30 놓고 금융 부분에서 한 70까지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채권을 매입을 더 하든 미국의 달러를 더 사든 금을 더 사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정부는 한국은행은 조금 더 그런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제조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이상적인데요. 문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야, 미국이 지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하자고 했는데 네. 미국은 자꾸 이거를 트럼프 임기 내에 일본처럼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해라. 다 해라. 그럼 1년에 얼마냐면 대충 8432, 한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김홍원 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년에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왜냐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지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사이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 1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달러 조금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김용범 정책실장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앞에 가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랑 스왑했거든요. 네. 그거 했을 때 그 스왑 규모만으로도 달러가 한 20원 내렸던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만큼 사실은 기축통화가 아닌 입장에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 너무 이게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기축통화국 아닌데 미국에다 향후에 4년간 3,500억 달러를 맞춰야 된다. 4년 동안 공기 맞추듯이.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에 들어와 있는 환투기 자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그러면 원화의 구조적인 약세네. 그러면 미리 들어올 겁니다. 원화의 약세에 베팅해서 공매도로 하든지 미리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원래 약세가 될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약세로 갈 거고요.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IMF라는 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 시작은 됐지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IMF가 중간에 트리거가 된 게 뭐냐면 결국 환율이 튀면서 트리거가 된 거였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으로부터 시작하는 위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하는 위기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으로부터 시작하는 위기에 대해서 알러지가 일종의 포비아가 약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무릎은 지금 못 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사실은 금리 전문가가 아니고 환율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쳐들어올 줄 알고 중국은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환전쟁에 대비해서 환율 전문가를 은행장에 앉혔는데 그런 거를 봐도 참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에 대한 아까 말씀을 제가 여쭤봤지만 이미 철강, 알루미늄 50% 받고 있고 포항제철, 인도로 빠지고 있고 중국으로도 어느 정도 이동을 할까 고민 중에 있는 듯하고 석유화학 산업 지금 거의 뭐 밑바닥 지경에 와 있고 대한민국 제조업 그래봐야 미국이 뭐 조선업
한국이 잘한다라고 했지만 잘해서 잘하는 걸까 아니면 일본에 주기보다는 한국에 줘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상당히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진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준영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 전에 7월 말에 있었던 관세 협상, 상호 관세 협상에서도 그렇고 네. 제가 받은 저의 느낌은 생각보다 미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에 좀 가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본 얘기 주셨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3대 강국이라면 순서대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이죠. 네. 일본에 줄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개별 그 조선소들이 좀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규모의 경제에서 조금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큰 조선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크기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 조선소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이 2개의 조선소는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항공모함을 뺀 나머지 배들은 다 주조가 가능한 그 정도의 조선소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상선뿐만이 아니고 이제 군함에 대한 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한국이 조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조선업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조선업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기술을 팔고 미국에 가서 인력을 양성하고 미국에 협조를 하고 하면서 분명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조선업의 사다리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다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미국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미국 특유의 굉장한 벤처 캐피탈도 있고요. 이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자금이 분명히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사다리를 걷어찰 확률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톡스가 단기적으로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맛집의 비법 소스를 열라고까지 아마 할 텐데 또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고 있는 턴키 기술 이런 거 열라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전 남아있다고 봅니다. 허준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실 건데 조선업 건조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거제라든지 울산 지역의 조선소를 가보면 일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열악한 부분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노동자라든지 네, 제3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미국이 군함을 건조해라 한다고 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갖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이거는 제가 볼 땐 가성비에 맞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민법에 의해서 히스패닉이라든지 많은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험한 3D 업종에 조선업 분야의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또 미국에서 나온 서베이인데요. 예. 미국 국민들한테 2가지 질문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건 조금 재미없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 공장 짓고 미국 내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 찬성하냐? 질문이 재미없잖아요. 대부분 찬성하겠죠. 83%가 찬성입니다. 미국인이. 자, 그다음에 거기서 질문이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하나를 더 했습니다. 뭐냐? 그럼 너 그렇게 생긴 공장 가서 너 일할래? 70%가 노입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좋은 서비스업 일자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요. 예, 하이텍 일자리들 물론 하이텍 일자리는 가기는 어렵지만 서비스업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게 조선소 가갖고 막 용접하면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하느니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데서 팁 받으면서 일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저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체 근로자의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가까우시네요. 피크일 때가 미국 역사상 피크일 때가 1979년입니다. 저희 아내가 태어난 해여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79년인데 20%. 20%. 지금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줄어서 9%입니다. 그럼 제조업 르네상스다? 어떤 제조업? 어떻게 보면 9% 일자리 중요하죠.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있죠. 저희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1980년대, 90년대 나왔던 영화들 보면 보통 어떤 거냐? 그런 데서 제조업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차 몰고 가갖고 시 외곽에 있는 한 1, 2층이나 2층짜리 주차장 한 2개 정도 딸린 집에 정원 있는 집에 살면서 근로 출퇴근하면서 연봉 한 뭐 10만 불쯤 받고 이런 게 저희가 보는 보통 네. 아메리칸 중산층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칸 중산층의 삶의 재건 같은 거에 상징성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거는 그 의미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이라는 아메리칸 그 인더스트리라는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AI가 도입이 되고 뭐 AGI가 들어오는 시절이 되면 그렇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는 뭐 먼 20년, 30년 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이야기로 말씀을 여쭤보고 갔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사태 교수님도 자세히 보셨죠? 네네네. 바이루 전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게 공공지출을 조금 더 줄이겠다. 공공지출 중에서 사회보장비 지출 내용이 한 430억 예. 유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유럽의 전반적인 일하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유럽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장보다는 나눔에 있어서 보다 신경을 써왔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회적 지출, 특히 정부의 지출,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은 느리기는 쉬운데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지출이 인구 구조랑 맞물립니다. 뭐냐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 사회,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중에 14% 65세 인구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고령 사회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뭐 고령화 속도는 계속 빠릅니다. 고령자들, 은퇴자들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함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역사가 좀 재밌는 게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저희가 피그스 컨트리라는 얘기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이 뭐 어떤 나라들이냐? 유럽의 골칫덩어리들. 어떤 골칫덩어리들이냐? 재정 함부로 쓰고 복지 지출 막 하고 네. 파퓰리즘 하다가 결국은 사단난 나라들, 재정 위기 파탄. 난 나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역사가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유럽의 원투펀치가 누구였냐면 그나마 유럽은 그래도 독일이랑 프랑스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15년쯤 지났습니다. 스페인이 요즘 유럽의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뭐 노동개혁도 성공하고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스페인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그리스, 이탈리아 최근 들어서 빚도 줄이고 있고요. 나라 빚도 줄이고 있고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정부 부채 GDP 비율로 봤을 때 113%인데 이건 이제 이탈리아보다도 낮고 그리스보다는 낮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이에요. 이탈리아랑 그리스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쭤봤던 거는 결국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한번 쓰고 나면 다시 빼기, 리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복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재정을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데 너무 써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결국에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거 다시 테이크백 못하는 건데 재정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강론이 너무 허술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업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찾는데 부족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대통령이 지적하시는 뭐 공사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치 지형이 행정 권력도 그렇고 의회 권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네.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가 노동과 자본 중에 주로 자본 쪽에 좀 손을 들어줬다고 하면 지금 정부는 노동과 자본 중에 좀 노동 쪽에 손을 들어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이것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것들이 왜 안 됐느냐. 혹시라도 이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 법안에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게 단순히 의회 지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국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밀어붙이면 이전에 문제가 혹시 있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얼마나 된 상태로 밀어붙이는 거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한 2065년까지 향후에 재정 패스가 어느 정도 될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65년 정도 되면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로 한 160% 정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5년마다 하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확 GDP 비율이 올라갔고요. 거기서 저는 약간 마음에 걸렸던 게 향후에 거기서 뭐라고 가정하냐면 의무 지출 있잖아요. 법정으로 의무를 해야 되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기 힘든 이 지출의 증가율을 매년 5%로 잡아놨더라고요. 네, 5%. 그리고 나서 160%가 65년이 찍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부터 25년, 2020년부터 24년까지 한 5년간 물론 코로나도 있긴 했습니다만 의무 지출의 증가율이 매년 8.2%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봤을 때는 5%라고 하는 향후 숫자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전망치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향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구조 또 얼마나 좀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사실 저는 전망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는 것 또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안도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요것들을 대부분 이제 법제화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복지 지출의 수혜 대상이 좀 늘어나고 뭐 규모도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5%라는 의무 지출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조금 낮춰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고요. 복지 지출 늘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왜 저희 윤리 시간에 그런 거 배우면 맥시민 프린시플 배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중에 하나는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을 그래도 좀 도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일종의 맥시민 프린시플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탄이 무제한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가려서 쓰고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해보고 쓰고 어떤 계층은 어떤 복지 지출이 필요하더라. 어떤 계층한테는 뭐를 딱 해주니까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 기반한 정책들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그 민생지원 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벌써 카드 데이터 다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쓰고 물론 카드로 안 쓰는 지역들,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고령층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실물로 받으신 분들은 많지만 카드 데이터가 커버하는 부분이 넓으니까 어떤 지역은 어떻게 쓰고 어떤 소득계층에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계층은 학원비에다 쓰고 어떤 계층은 안경 같은 준내구제에다 쓰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하면서 지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허준영 교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제조업만 저들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산업 전반의 구조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의 그 구조를 지금 21세기에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인 것 같아요. AI 말로서는 외치지만 또 프리퀀시는 엄청나게 많고 빠르지만 AI를 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서 끝으로 이 정부의 바란다도 좋고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도 좋고 지금 대한민국은 관세 가지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지만 좀 큰 그림을 한번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주시죠. 저희 작년 12월 3일 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저희 막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환율도 엄청나게 튀고 했습니다. 저는 뭐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12월 3일 이전에 우리 경제는 밝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희는 코리아에 대해서 넥스트 코리아가 피크를 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뭐냐? 한국이 이제까지 경제 성장을 하는데 되게 잘해왔던 부분은 그 당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빨리 진입해서 잘하고 다음 산업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 의복이었는데 92년에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가 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의복 수출하다가 반도체 수출하냐 물론 91년에도 반도체가 한 3위쯤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산업구조 전환이 빠른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나라 잘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징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징표. 대표적으로 뭐냐? 반도체 잘했잖아. 반도체 다음 뭐야? 반도체를 잘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가진 큰 스윙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도 스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도 아니고 이게 수출 중심 산업이다 보니까 내수까지 미치는데 영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산업을 하는 거 몰빵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다음에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과연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정부는 그걸 이제 AI를 찾고 있는데 AI에 대해서도 사실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뭐 저보다 AI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다음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 뭐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고 좋습니다. 다만 이게 해열제를 계속 열날 때마다 먹이는 게 되지 않고 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죠. 구조개혁은 다만 인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진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한자 이야기가 종두득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것. 오랫동안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혁신적 내용과 구조개혁이 담겨있는 그런 변화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허준영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더 이상 뭐 제가 끝날 말을 정리할 필요 없이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서 잘 요점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